네, 이어서 패널 토론이 있겠습니다. 패널 토론 진행은 가천대 갑재원 교수님께서 자장을 맡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패널 토론 자장을 맡은 가천대 곽재원입니다. 박호정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님이 오늘 그 탄소 중립과 분권화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요즘 한 3개 정도의 뉴스가 말이죠. 지금이 왜 대전환 시대인가? 또 국가 에너지 믹스는 왜 필요한가? 오늘 그 과청 20 포럼의 주제입니다. 이 주제에 대한 답을 이 3가지 뉴스가 해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지난 2월 2일 날 엊그저께 유럽위원회에서 발표한 유럽 텍사노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린 분류 체계를 해서 그것을 발표하면서 그것이 원자력과 천연가스가 탈탄소에 공헌한다고 평가해갖고 민간 자금을 여기에 투입하겠다 이런 전략일 뿐만 아니라 2050년에 역내 온난화가스 배출을 제로로 하겠다는 목표 달성에 하는 그 방법으로서 이것이 이제 제시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찬성도 있지만은 논란도 만만치 않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EU의 그 이사회하고 EU 의회에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이 안이 텍소노미가 통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 뉴스는 우크라이나 사태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러시아의 그 유럽에 공급되는 그 가스 공급이 혹시 흔들리지 않을까 그런 위험론이 나오고 있고 이에 따라서 미국이 중심이 돼서 카타르를 끄집어 들여서 카타르가 아시아에 공급되는 물량을 유럽으로 돌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나옴에 따라서 또 카타르의 주요 소비 그 국가인 카타르 가스 소유 국가인 일본과 한국의 양해를 구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지역의 어떤 그 사태가 쭉 이어지는 지정학적, 지경학적 리스크가 이렇게 번지게 되는 나비 효과가 또 이렇게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현재 그 원유 가격이 현재 그 $90 육박하고 올해 $100가 넘어가더라도 이상치 않은 그 상황이 되어 버렸고 또 하나는 가스 가격이 1년 전에 비해서 4.6배나 치솟았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현재 세계 경제에서 가장 큰 주름을 줄 것이라 예상되고 있는 인플레를 재촉이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3가지만 보더라도 이것이 우리가 대전환 시대에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말로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너지 관련해서는 아까도 그 발제자가 말씀하셨지만은 탄소 중립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보고서를 통해서 정부가 발표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기술적인 백그라운드라든가 경제적인 어떤 증거가 굉장히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론도 많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이제 발제자가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역시 지금이야말로 각종 제도에 대한 재설계와 재설정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강조해 주셨고 특별히 이제 분권화 문제, 에너지 분권화 문제라든가 지적해 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가장 급한 전력 시장의 어떤 그 정상화, 시장 기능에 맡기는 정상화 이런 문제 대안까지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패널 토론을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4분이 나와 주셨는데요. 4분이 어떤 분이신가는 가청 20 포럼 안내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잘 보시고요. 첫 번째로 강찬수 중앙일보 환경 전문 기자께서 패널 토론에 나와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토론 자리에 저를 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에너지 쪽은 아니지만 이제 오늘 주로 이야기한 뭐 탄소 중립이나 이런 쪽이 이제 환경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으니까 이제 저를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대전환 이러고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들 하실 텐데 결국은 그 에너지 전환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안보하고도 좀 관련이 되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후 위기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기후 안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에너지 뭐 자원 고갈이라든지
뭐 이런 지정학적 위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따져 보면은 에너지 안보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안보 문제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또 문제가 생기면 그걸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기후 위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고요. 뭐 계속해서 이제 IPCC 이런 데서도 이제 보고서가 나오고 있고 이달 28일 되면은 이제 종합적인 그 6차 IPCC 보고서가 이제 나올 테니까 그동안에 쭉 나왔던 걸 종합해서 이제 발표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기후 위기에 처해 있는지 이제 다시 알게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에너지 문제를 이제 또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뭐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에너지 전환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전기화 아니면 이제 혹은 이제 화석 연료의 소멸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완벽한 답은 없지만은 이제 그런 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서 주제 발표하실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재생에너지 이런 것들, 원전 이런 것들이 주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그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보면 낙관론과 비관론 혹은 이제 우려 이런 것들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발표들 보면은 2050년 이렇게 되면은 전 세계 전력이 한 66% 정도는 이제 재생에너지로 감당할 수 있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기술이 발전이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화석 연료에 대한 가격적 책정 영향, 뭐 책정을 한다든지 이런 영향으로 따라서 재생에너지가 뭐 충분히 66% 정도 갈 수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비관론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열심히 이제 그 재생에너지를 보급한다고 하지만은 뭐 최근에 이제 실제로 그 설치되는 양을 보면은 그렇게 이제 뭐 충분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요. 재생에너지 자체가 이제 그 에너지 밀도가 낮기 때문에 더 많은 이제 면적이 필요하다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태양광 같은 경우에 이제 설치하려면은 많은 양의 이제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게 2050년 되면은 이제 연간 뭐 한 2,850만 톤 정도 필요한 걸로 이제 전망이 되는데 이게 전체 생산량의 한 40%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알루미늄 생산량의 40%를 태양광에다가 집어넣어야 된다는 이야기니까 만만치 않은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화석 연료에 이제 의존을 계속 할 수도 없는 거죠. 석탄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겠지만 이제 뭐 작년에 호주가 중국에 수출을 하지 않아 가지고 우리도 요소수 사태 같은 걸 겪기도 하고 올해도 보면은 인도네시아가 석탄 수출을 뭐 안 하겠다 이렇게 하기도 했고요. 뭐 석유 문제, 천연가스 문제는 앞에서 많이 말씀들 해주셨고요. 이런 화석 연료를 쓰려면은 결국은 이제 일부는 탄소 포집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 탄소 포집 저장 자체도 이렇게 녹록지 않은 거죠. 뭐 국내에서도 이제 그런 계획은 세우고 추진하고 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아직 충분한 기술이라든지 충분한 경험 이런 것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탄소 중립하고도 직접 관련이 있는 BECCS 그러니까 바이오 에너지와 탄소 포집 저장을 결합한 BECCS 같은 경우에 그 바이오 에너지를 위해서 이제 식량 같은 것 작물을 이제 재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토지 뭐 수자원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그것도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원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유럽 이제 그린 텍소노미를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이제 그게 뭐 통과될 가능성은 높다고 이제 보겠죠. 되는데 결국 그게 이제 조건이 붙어 있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을 그린 텍소노미에 이제 녹색 분류 체계에 집어넣더라도 뭐 사고 저항 연료를 채택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핵 폐기물 처분장을 마련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대 조건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좀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앞에서 쭉 말씀해 주신 대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한
30% 정도 해야 되고 2050년 같으면은 60 내지 70%를 신재생 에너지로 이제 충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충당하는 과정에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태양광이나 풍력을 아무데나 설치할 수는 없는 거고 그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지금도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수월하다 싶은 게 이제 해상 풍력인데 그 해상 풍력조차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뭐 군사 보호구역도 있는 거고요. 기존의 해상 통로, 항로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조만급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 어장하고도 이제 겹치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물론 이제 탄소 포집 부장 계획도 있고 수소 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탄소 중립 계획 보면은 연간 한 2,100만 톤 정도 그러니까 해외에서 수소를 수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뭐 최근에 어떤 논문을 보면은 중국 연안에다가 이제 해상 풍력을 잔뜩 설치를 해서 뭐 일본 자본이 들어가든지 해서 중국 연안에 해상 풍력을 많이 하고 거기서 나온 전력을 가지고 수소를 생산해서 다시 이제 뭐 일본이나 한국에 수출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전망도 내놨는데 해상 풍력 자체가 이제 또 환경 파괴적인 측면이 또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원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현 정부에 세운 NDC를 보더라도 2030년에는 원자력 비중이 한 23.9%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2050년에도 이제 6 내지 7% 정도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재인 정부의 이제 뭐 탈원전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적극적인 탈원전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탈원전이 아닌가.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그 돌아가는 원전을 멈춰 세우는 수준까지는 아니고 뭐 수명 다하면 이제 세우는 수준의 이제 소극적인 탈원전이라고 보였고요. 뭐 대선 후보들 중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감원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경우는 이제 그런 문재인 정부의 소극적인 탈원전에다가 한두 기 정도 이제 뭐 앞으로 이제 더 설치하는 수준, 그러니까 신한울 한 3, 4호기 정도 설치하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원전 최강국을 건설하게 되는 공약을 내놓은 걸 알고 있는데요. 근데 원전 최강국이라는 게 전체 용량으로는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를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을 거고요. 아마 원전 비중을 이제 최고 높은 수준으로 유지한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랬을 때 만일에 이제 뭐 원전 비중을 프랑스 사례처럼 한 70%로 가져간다 그렇게 되면은 뭐 지금 있는 것보다 한 2배 이상으로 이제 원전을 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상황이고요. 그랬을 때 실제로 왜 설치가 가능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걸 투자는 해야 되겠고 검토는 해봐야 되겠지만은 그게 실제로 이제 얼마나 많은 숫자를 어떻게 이제 지을 수 있을까 그것도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탄소세라든지 배출권 거래제, 탄소국경 조정제도 이런 것들이 다 제도적으로는 이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실제로 이제 국민들이 시민 개개인이 이제 탄소를 줄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 탄소 허용량 뭐 이런 것 제도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별로 이제 탄소 허용량을 정해서 그걸 얼마나 실천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탄소 부채 시스템이라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세대에게만 그걸 부여할 것이 아니라 현재 세대에서 현재 상태에서 온실가스를 못 줄인다면은 다음 세대에서라도 2050년에 가서라도 줄일 수 있도록 하나의 이제 온실가스 자체를 부채 개념으로 이렇게
해서 그 기술적 역량까지도 좀 감안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그 에너지 믹스라는 거는 이제 각 국가의 상황을 반영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유럽 그린 텍소노미에서도 프랑스하고 독일이 부딪히는 것도 다 그 국가 내부의 어떤 역사나 상황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생에너지를 목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원전 목표를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거티브 피드백이 워낙 많기 때문에 목표를 이렇게 높게 채운다 하더라도 그 목표를 쉽게 달성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지금부터 이제 재생에너지 목표를 낮춰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높게 잡더라도 그게 과연 달성할지 않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 이제 일정 수준 강원전 수준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 줄이더라도 그 원전의 운영 관리가 필요한 거고요. 그 기본적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2050년 이후에는 이후에도 일정 수준의 이제 원전을 유지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네, 감사합니다. 저기 그 여러 가지 그 에너지원의 강점과 한계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셨고 그 탄소가스 배출을 갖다가 차세대를 향한 부채 문제로 한번 접근해 볼 필요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노동석 서울대 원자력 정책센터 연구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노동석입니다.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은 이제 에너지 쪽에 이제 관심이 있으셔서 유튜브도 보시고 이제 이렇게 하실 텐데, 그 현 정부,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 에너지 정책은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탈원전,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강조, 뭐 이런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2030년에 뭐 NDC라든지 2050년 탄소 중립이 가능하다는 어떤 픽처를 이제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제 정부가 생각한 그런 에너지 믹스안이 현실성이 있느냐, 실현 가능하냐에 대해서 굉장히 그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도 약간은 자신 없는 듯한 이제 표현을 많이 쓰는데, NDC라든지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에너지 믹스안을 발표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매우 도전적인 목표다. 그러니까 정부의 에너지 믹스 계획 안에 그런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정부조차도 그렇게 크게 자신이 있어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이미 내포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2050년의 탄소 중립은 제 생각에는 뭐 2050년은 굉장히 장기적인 어떤 플랜이고, 2030년에 우리가 달성하겠다고 하는 2018년 대비 40% CO2 감축, 그러니까 온실가스 감축 40% 하겠다는 것은 가시권 안에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현실성이 있느냐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그 NDC 그 상향안이 발표되기 전에 40%를 발표하기 전에 우리 2년 전에 우리 목표가 26%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40%를 갑자기 이제 상향을 하면서 어떻게 이제 믹스안을 짰냐면 이제 발전 부문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에 20%에서 30%로 늘리고, 그 대신에 이제 석탄의 비중을 거의 한 10% 가까이 한 8% 정도를 줄이면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그 이제 믹스안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좀 뜯어서 좀 보시면 그렇게 되려면
탄중이가 발표한 2030년에 발전량 612테라와트 아워를 기준으로 해서 역으로 계산해 보면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이 100기가와트, 그러니까 1억 킬로와트가 좀 넘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올해부터 매년 10기가와트, 그러니까 기가와트라는 단위에 대해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의 OPR 1000 그러면 1기가와트의 원자력 발전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1000메가와트 정도의 원자력 발전소 한 기 용량을 그 10개를 지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난 5년 동안 지금 정부 들어서 재생에너지 특히 이제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의 연 평균 그 증가 용량이 4기가와트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한 2.5배, 한 3배 정도를 지어야지 2030년에 재생에너지 30% 달성이 가능한 거죠. 저는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요. 그 목표를 뭐 그렇게 높이 잡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안 됐을 경우를 어떻게 할 거냐 이에 대한 대비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저는 NDC안을 믿지 못합니다. 물론 2050년에 그 탄소 중립 그 시나리오 안을 보면 일안을 보면 발전 구성의 90%가 주로 재생에너지 쪽입니다. 그러니까 70% 정도가 재생에너지고 무탄소 신전원이라는 게 한 20% 정도 되고요. 나머지 10%가 이제 원자력을 포함한 기타인데 원자력은 그때 이제 탈원전 때문에 7%밖에 안 남는 이제 그런 결과인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태양광, 풍력으로 탄소 중립이나 NDC 상향을 달성 가능하다. 그 원자력이나 석탄은 필요 없다. 이게 지금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인데 이제 과연 그게 가능한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회의가 있고요. 한 가지 이제 더 말씀드리면 그 우리나라도 EU처럼 녹색 분류 체계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작년 말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원자력이 없고 이제 가스는 LNG는 들어가 있죠. 그리고 EU는 조건부지만 원자력이 들어가 있고 가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EU 이제 환경부인데요. 특히 환경부에서는 EU 안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는 있습니다만 1월 24일 날 환경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론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원자력의 R&D나 수출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말을 왜 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1월 2일 날 금년 1월 2일 날 한수원이 이런 발표를 합니다. 이집트의 엘다바 원전에 우리가 참여하기로 했다. 2차 측에. 그게 러시아에서 짓고 있는 원전인데 우리나라 이제 그 한수원을 비롯한 원전 업계가 이제 참여를 하는데 이제 계약 사항이라 이제 비밀이긴 하지만 대개 그 금액 규모가 한 2조 원 정도에 달할 거다. 2조 원 정도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오가고 있는데 대개 그런 이제 어떤 기업이 원전 관련된 물건을 수출하거나 뭐 기술을 수출하거나 할 때 자금을 동반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에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요번에 뭐 이집트에 무기를 수출했는데 한국은행에서 뭐 거의 대부분의 그 비용을 대출을 해줘서 이제 그 수출이 성사되는지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EU처럼 우리도 원자력이 텍소노미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텍소노미라는 것이 그 분류 체계가
녹색 경제 활동을 규정하기 위해서 그 텍소노미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분류체계 안에 들어가 있으면 각종 뭐 연기금이라든지 어떤 자금의 활용 또는 뭐 녹색 채권 뭐 이런 것들의 발행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만약 그 분류체계 안에 못 들어가 있으면 그런 어떤 일반적인 그러니까 특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금을 전혀 쓸 수 없는 이제 그런 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민간 금융에서의 펀딩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결국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하에서 환경부 장관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에너지 믹스안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재생에너지는 재생에너지 나름대로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이고, 원자력은 원자력대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는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뭐 녹색이고 좀 안전하다 뭐 이런 거가 있지만, 실제로 치명적인 결함이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의존한다. 날씨 경직적인 뭐 발전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뭐 배터리라든지 그러니까 저장 장치라든지 뭐 수소로 전환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필요한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그 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한 어떤 에너지 믹스라는 게 과연 성립 가능하냐 하는 문제가 있고, 원자력은 원자력대로 아까 뭐 조건부 그 사용 해결료 처분장이라든지 이런 거에 어떤 조건부이긴 하지만 그런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있는 것이고, 그러나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이라든지 뭐 CO2 문제에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지, 또는 우리나라의 경우가 특히 그런데 굉장히 경제적인 전원일 수 있다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재생에너지 80% 70%일 때 뭐 80%일 때 그 총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계산해 보면 개통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걸 비교해 이거와 그다음에 재생에너지와 뭐 원자력을 이렇게 적절하게 구성비를 가지고 갔을 때의 어떤 시나리오 안과를 비교를 했을 때 비용적인 측면이나 개통 운영적인 측면이나 그런 면에서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그런 연구 사례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믹스를 논할 때 지금으로서는 뭐는 안 되고 뭐만 된다 이런 그 믹스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고,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만 의존해서 에너지 그 공급이라든지 어떤 경제적인 부담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족될 수 없을 때, 실패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에 대한 고려가 지금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울러 고려할 수 있는 믹스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최소한 그러니까 컨티전시 플랜은 만들어 가야지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인 것이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일방적인 어떤 에너지 믹스안보다는 여러 대안을 놓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동석 연구원께서는 지금 그 에너지 정책을 그 총괄하면서 에너지 원별로 에너지 포트폴리오의 개념을 잘 해서 하는데, 당장은 지금 컨티전시 플랜을 잘 짜갖고 끌고 나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에 이어서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께서 전기와 전자공학에서 바라본 에너지 믹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 박종배입니다. 우선 발제문에 대해서 제 간단한 소감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 생각을 이렇게 좀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제문에서 상당히 많은 이제 사실 기반의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이거는 제가 탄소 중립이라든지 혹은 기후 변화에 대한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누적 역사적 CO2 배출량이 우리나라가 이제 글로벌의 1.1%, 약 1% 정도를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CO2를 배출했다라는 사실. 그다음에 2020년에는 한 0.6%.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약 1% 내외의 CO2를 배출하는데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수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탄소 중립과 혹은 기후 변화에 또 우리 역할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발제자께서 이렇게 이제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탄소 중립 시나리오 안 같은 경우는 A안, B안 두 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안은 너무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돼 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연구가 이제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 국무부에서 2021년도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을 했는데 총 12개 시나리오를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요소와 다양한 미래 모습을 이렇게 이제 상정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영국의 이제 내셔널 그리드에서도 최근 시나리오를 4개 시나리오로 통상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레인지가 상당히 넓다. 즉 믹스의 유연성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탄소 중립하고 탄소 무역 부분이 아까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자국의 산업보호하고 육성하고 상당히 큰 관계가 있다. 그러면 산업 의존도가 이제 높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연구가 지금 우리가 되어 있지 않다. 그냥 대응책 정도만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블랙스완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부분인데 미래뿐만 아니고 현재의 에너지의 불확실성이 너무나 높아졌습니다. 즉 가격도 높아졌고 가격의 불확실성도 상당히 높고 물량 확보에 대한 자원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도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차기 정부의 에너지에 관련된 첫 번째 숙제는 어떻게 차기 정부 기간 동안에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 특히 전력을 공급할 것인가, 그리고 경제 산업에 대한 대응 방안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한 숙제를 해결하는데 거의 모든 시간을 이렇게 이제 쏟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이 탄소 중립하고 이제 분권화에 대해서 발제자께서 여러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해외하고 우리나라 사이의 분권화에 대한 개념 정립이 좀 필요하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에 해당하는 연방정부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정부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이거와 동일한 1:1 매핑이 되는 구조가 이제 EU 구조입니다. EU 같은 경우에는 EU 행정부 EC가 이렇게 있고 각 회원국이 미국의 이제 주정부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관계를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관계 혹은 EU에서 이야기하는 EU 행정부와 회원국 사이의 관계로 1:1로 우리가 이제 매핑을 하고 에너지 정책을 이렇게 펼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앞으로 고민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우리는 중앙 집권화가 이렇게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일정 부분은 분권화가 필요한 부분이 이렇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분권화에 대해서 대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대전제 조건은 지역별로 에너지 공급 확보에 대한 자립성과 능력을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지역별 전기 요금 등 에너지 요금이 지역별로 이렇게 이제 차등이 있어야 된다. 호남이면 호남, 영남이면 영남, 수도권이면 수도권. 근데 이제 우리 문화 체계와 우리 에너지 인프라의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구현할 거냐, 과연 구현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좀 많은 고민이 향후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숙제를 먼저 문제를 풀어보고 답을 제시하는 그런 접근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이렇게 이제 해봤고요. 세 번째로 전력시장 선진화를 통한 탄소 중립, 즉 시장 메커니즘이 없이 소비자의 선택권이 없이 탄소 중립을 이렇게 추진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은 그 밑에 적어놓은 부분, 탄소 중립을 이렇게 이제 추진을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소비자입니다. 즉 납세자가 이렇게 이제 비용을 지불하고 기업이 이렇게 이제 비용을 지불할 텐데, 그들에 대한 비용에 대한 추계, 정보 제공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탄소 중립 부분에 대한 추진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 빨리 이걸 정보에 대한, 비용에 대한 정보 혹은 소비자 선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이후, 이러한 에너지 요금과 에너지 시장을 정상화시킨 이후 혹은 동시에 이런 탄소 중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믹스의 대전환기이기도 하거니와 에너지 기술의 대전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신재생 중심의 에너지 전환 자체에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신규 기술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 기술의 확보를 통해서 어떻게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가고 전환을 할 거냐, 혹은 우리의 미래 먹거리로 만들 거냐, 이 결과가 탄소 중립이고 에너지 전환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립적인 이념과 진영에서 좀 떨어진 그런 접근법이 향후는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떤 기술들이 이렇게 계속 경쟁을 하고 있냐? 당연히 뭐 신재생 부분도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원자력 같은 경우는 현재 설비를 수명 연장할 거냐 말 거냐, 그다음에 대규모 신규 원전을 건설할 거냐 말 거냐. 영국에서 이야기하는 AMR, SMR, 미국에서는 SMR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모듈라 원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이제 수소, 어제 뭐 대선에 토론회에서도 나왔지만 블루 수소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린 수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암모니아는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이제 국산 가스 터미널을 어떻게 개발할 거냐. 그다음에 탄소 포집 활용 저장. 그다음에 특히 대규모 장주기 에너지 저장 장치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이 기술들은 하루가 다르게 계속 신기술들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터리도 있고요, 중력 저장 장치도 있고, 해수 양수도 있고, 소규모 양수도 있고, 뭐 테크니컬 레포트 같은 거 읽어보면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데몬스트레이션이 글로벌리 현재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 2030년에 온실가스 감축은 기존의 기술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2040년은 기존 기술과 조기 상용화 기술을 이렇게 이제 이용을 해야 되고, 2050년 이후에는 거기에다가 이제 장기 상용 기술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승자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해야 된다. 그 지원은 자금 지원도 필요하고, 규제 완화도 필요하고, 세제 혜택도 필요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이렇게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문제는 2030년에 NDC 상량에 따라 가지고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이제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게 차기 정부의 가장 큰 숙제가 될 겁니다. 이 현재 NDC 상량에 따른 30년 온실가스 감축은 2018년 대비 전체 40%, 특히 전력은 44.4%를 이렇게 이제 감축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앞에서 발제자와 토론자께서 이야기한 에너지 요금이 요즘 뭐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양 자체를 이렇게 이제 구입하기도 상당히 제한성이 이렇게 이제 따를 거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 에너지 공급, 그다음 무엇보다 이제 안정적 전력 공급, 에너지 공급을 전제로 한 2030년 NDC 상량을 대비하는 전략을 차기 정부가 이런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정말 만만치 않은 숙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기 정부에서 좀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이렇게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박정배 교수께서는 발제자의 그 내용에 부가 설명해 주 의견을 내주셨고, 아울러서 국가적으로 에너지 관련 기술 전략이 또한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고, 특별히 2030 NDC 상향 조정에 따라서 다 차기 정부가 안게 될 부담, 여기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임재규입니다. 먼저 이 토론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좋은 내용으로 발표해 주신 박호준 교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것이 우리만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트렌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어렵다고 해서 그걸 회피할 수 있는 지금 이슈는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30년 동안 우리나라 국가 경제와 사회와 여러 가지 분야별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이 탄소 중립의 달성 여부가 결정된다는 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앞으로 30년 동안 이 구조 자체가, 그리고 기술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아직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어떤 그 특정 어떤 시나리오에 가지고 이 시스템을 규정을 한다든가 그 방향으로 일방향으로 밀어붙인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좀 지양해야 할 대목이다. 앞으로 우리가 30년 동안 단기적으로 또는 중기적으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와 어떤 격변을 우리가 헤쳐나가면서 우리가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시나리오도, 그다음 경로도 수시로 변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은 2050 탄소 중립은 워낙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저의 토론은 2030년과 관련해서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박호준 교수님께서도 선진국들과 지금 현재 개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히스토리컬 리스폰시빌리티라든가 현재 배출량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폐해하지 못하다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제가 이 탄소 중립과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는 밑에 이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그림을 많이 제가 그린 거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선진국들은 1990년 이후에 최근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거의 하락세에 있거나 굉장히 안정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후 2030년, 2050년까지 이 탄소 중립을 선언한 국가들이 제시한 목표치를 가는 그 경로가 굉장히 스무스하게 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해왔었고, 최근에 1, 2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특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배출량이 줄었다고는 얘기하지만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온실가스 배출 정점이 왔다고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2018년이 온실가스 배출량이란 정점이라고 지금 정부에서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 정점이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2050년까지 가는 경로를 그어보게 되면은 다른 선진국과 비해서 우리는 너무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제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또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수급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특히 2050년은 그렇다 치고 앞으로 남은 9년 동안 이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많은 또 분들이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 2030년 목표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제일 조심스럽게 봐야 될 부분이 저는 특히 세 가지 부분이라고 봅니다. 우리 박종백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환 부분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44%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그리고 그동안에 나름대로 이 산업 부분의 어려움을 반영을 해서 감축률이 낮았었는데 이번에 이 감축률이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산업 부분의 감축률. 이 부분을 또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조심스럽게 봐야 될 부분이 바로 부계 감축입니다. 우리나라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한 2번 정도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과거 수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뭐였냐면은 불확실성이 많은 부계 감축부는 가능한 한 국내로 돌려서 국내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많이 해야 된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해서 그동안에는 이 국외 감축이 줄어드는 쪽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설정이 됐는데 이번에 목표에서는 온실가스 국외 감축이 무려 2배 이상 늘어나 버렸습니다. 도대체 이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금방 말씀드렸던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제가 잠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동섭 박사님께서도 설명을 하셨고 박구정 교수님께서도 이게 30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의 규모가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는 이 30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3020이 3030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2030년 목표를 봤을 때 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량이 185테라와트-아워까지 늘어나야지만이 우리가 3030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발전량이 612테라와트라는 가정하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있는 믹스에서 2030년까지 믹스를 달성하는데 도대체 추가적으로 우리는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 물량을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냐 계산을 해봤더니 앞으로 태양광 기준으로 125기가와트 정도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근데 최근까지 2019년까지 우리나라가 누적해서 설치한 그 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게 되면은 2019년 기준으로 해서 태양광이 11.8기가와트고 풍력이 1.5기가와트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설치한 용량이요. 이 얘기는 앞으로 9년 동안 지금까지 우리가 설치해왔던 그게 3년이 됐던 5년 동안 설치해왔던 그 물량을 그것보다 많은 양을 매년 8년 9년 동안 설치해야지만이 우리가 재생에너지 발전량 182테라와트아워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하겠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산업 부문입니다. 산업 부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내놓은 이 감축 양을 보게 되면은 철강 업종이라든가 이건 다른 업종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률은 굉장히 좀 낮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기타 업종에 대한 직접 배출을 무려 28%를 감축하겠다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전혀 없다 지금 현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감축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외 감축분이 오히려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번 목표에서는 늘어났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 40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어거지로 만들어낸 숫자가 아니냐 하는 것이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따라서 이 탄소 중립도 중요하지만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의무입니다. 도덕적 의무이기 때문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과 계획이 다시 수립이 되어야 된다. 이 새로운 계획은 바로 다음 정부에서 꼭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있는 계획에 대한 수정 보완이 꼭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그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2030년 NDC에 관한 주요 쟁점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네 분의 토론자 말씀을 들었고 여기에 대해서 발제자께서 한번 코멘트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굉장히 그 좋은 말씀들 많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즘 에너지 분야, 뭐 연구자 분야가 뭐 공학이든 뭐 경제든 정책이든 국제 협상이든 만나 뵐 때마다 느끼는 게 또 뭐 학계든 연구계든 공기업이든 민간 기업이든 정부 쪽이든 느끼는 게 극도의 피로 현상을 지금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냥 비유컨대 이렇게 말씀드려요. 한 뭐 38개 정도의 방정식을 아주 고차 방정식을 한꺼번에 풀어야 되는데 그걸 풀 수가 없다 보니까 두세 개만 갖고 땜빵으로 이런저런 제도가 나오고 그 방정식 갖고 다른 데 또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또 터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 에너지 대전환의 시기에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정말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제도의 개선이 없으면은 한국은 이 에너지 대전환 그리고 탄소 중립 이런 영역에서 상당히 뒤처질 수가 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오늘 패널 토론해 주셨던 내용들 상당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데자부를 저는 느끼는 게 과거에도 이런 논의가 없었느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세월을 이렇게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마침 이제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정책의 방향이 있을 거고요. 그럴 때 지금 고민했던 그런 내용들이 이제는 좀 현실적인 그런 정책 대안을 갖고 설계가 되되 아까 제 그 오늘 토론의 주제는 분권화였습니다. 박종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분권화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관계이겠고요. 하나는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겁니다.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는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고 이거는 사실은 각 나라마다 재정 분권이라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이루어진 거고요. 우리는 그런 토양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 간의 분권화는 좀 더 장기적인 어떤 그런 과제로 가져가되 시장에 대한 의사결정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지금 이번 정책에서 담겨졌으면 한다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죠. 전력도 우리는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배출권 거래제도 있고요. RPS도 있고요. 다 이런 제도들이 있는데 시장 메커니즘입니다. 근데 이게 시장의 어떤 원리 원칙에 의해서 움직인다기보다도 이 규제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가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이고요. 그래서 오늘 주셨던 말씀들 매우 감사하게 또 제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끝났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그 바깥에 계신 분들한테 몇 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연장해 갖고 한 1, 2분 더 연장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종합해 보면 하나는 수많은 이 그 전문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러하게 반대되는 지적되는 그런 정책 결정을 내렸는지 이 정책 결정 과정이 한국의 에너지와 탄소 중립에 대한 정책 결정 과정이 어땠는지 이것을 갖다가 확실하게 소명할 필요가 있다. 또 만약에 그것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차기에는 이러한 정책 결정 과정에 잘못된 점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에 대한 되도록이면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첫 번째 질문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2030 약속대로 NDC로 간다고 했으면 그렇게 간다고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이른바 탈탄소 투자를
어떻게 하면 산업구조 개편으로 가고 한국 경제 회복이라든가 한국의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게끔 할 것인지 그런 그 방향이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두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 분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할까요? 지난 우리가 그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서 에너지 정책 그 수립 과정에서 많이 참여를 해봤는데요. 우리나라의 맹점은 이건 것 같아요. 밑바닥에서의 어떤 의견 수렴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올라간 그 최종 의사 결정하는 과정을 가게 되면은 그 단계 단계를 보면은 오히려 그 마지막에 가서는 좀 더 다양한 그 의견을 듣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그 토의를 통해 가지고 의사결정이 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윗 단계에 가서는 굉장히 편향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의사결정 단계별로 어렵겠지만은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우리나라가 좀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두 번째 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그 달성 목표를 달성하는 건 불가능하다. 근데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을 해서 규제를 일변도로 가게 되면은 달성을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경제 비용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 아까 박호정 교수께서 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이 자본 스톡이 축소가 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은 오히려 우리나라 경제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역효과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이 자본 스톡을 늘릴 수 있도록 감축하는 과정에서 그렇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박정배 교수님이 말씀하신 기술 혁신이 최우선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해주신 박호정 교수님, 강찬수 중앙일보 환경전문기자님, 노동석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님,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과 교수님,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마리의 제비가 왔다 그래서 봄이 왔다고는 얘기 안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의 징후로 봐갖고 대전환 시대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대전환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국가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최적의 상태로 갈 것인가, 최적의 어떤 그런 해를 찾아낼 것인가를 논의한 자리였습니다. 비록 여기서 결론은 못 냈지만은 이 논의가 단초가 돼서 정말 차기 정부에 가서도 정말 한국에 맞는 그야말로 최적의 에너지 안보까지 포함한 최적의 해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감사하면서 끝까지 이 토론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전문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럼에 시청을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면서 저희 가총에서는 두 번째 국가 에너지 믹스 포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월 중순으로 예정하고 있는데요. 이 포럼에도 많은 관심과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